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매년 회의를 열고 회원국의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진단한 보고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IMF가 과연 어떤 조언을 했을지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IMF 연례협의단이 8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네. 이번에 협의 결과 보고서가 나왔죠. 네. 국제통화기금 IMF 우리나라와 이제 과거부터 인연이 깊죠. IMF가 가지는 위상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가지는 관점에 시장 참가자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IMF가 이번에 우리나라 연례 협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예. 이번 보고서는 IMF가 올해 8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이 된 것이고요.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한 뒤에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에 우리나라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 IMF는 섣부른 통화 정책 완화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 하면서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적정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3.5% 수준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금리를 내리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네. 이 말은 결국 IMF가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여전히 좀 많이 높다고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을 했어요. 이는 지난달 IMF가 세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죠. 예.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이전에 2.3%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같은 물가 전망은 지정학적 우려 확산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이상 기후로 인한 식료품, 농산품 이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죠. 네, 이 물가는 그렇고 네. 그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IMF는 올해 1.4%, 내년 2.2%로 지난달 내놓았던 이제 전망치를 각각 유지는 했어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이제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이제 점진적으로 반등한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이제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근 IMF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을 고려해서 이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5.4%, 내년에는 4.6%로 둘 다 0.4%포인트씩 올렸거든요. 네. 이는 한국 경제 반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IMF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GDP 대비 1.3% 수준에서 점차 개선돼서 이제 4%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IMF가 우리나라 정부 예산과 금융 부문 관련해서도 조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재정 준칙 도입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도 조언을 했는데요. 이제 금융은 지금 가계와 기업의 높은 부채와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의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지만요,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엄격한 거시 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이제 발생 가능성은 낮게 봤어요. 네. 그러면서 금융 지원은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저축은행 등 이제 대한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IMF는 고용 제도의 유연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이제 연금 개혁도 당부를 했죠. 네. 또 IMF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를 할 때 정량 평가를 제외하고 정성 평가로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정성 평가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네, 이 IMF 외환 위기가 있을 때와는 네. 확실히 평가가 좀 달라진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밝아진 기재부 경기 진단, 경기 회복 조짐.
이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한층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기재부는 이달 발표한 경제 동향 그린북에서 이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수출 회복, 서비스업 고용 개선 등으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경기 둔화 흐름이 전차 완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번 달에는 한층 긍정적으로 나아갔죠. 이번에는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있었던 경기 둔화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네. 회복이란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회복 조짐이 천천히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한 근거는 뭡니까? 네,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이제 회복세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했어요. 올해 9월 제조업 생산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반도체는 12.9% 올라서 8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대 이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은 55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작년 같은 달보다 이제 3.1% 감소하긴 했는데요. 네. 지금 지난해 8월 이후에 이게 지금 가장 낮은 감소율이었습니다. 조금씩 네.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위기를 겪었던 중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경기 판단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4.9%로 시장 예상을 또 상회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IMF의 그 전망과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생산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과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지금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이제 소비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초에 비해 이제 소비가 좀 더뎌진 것 같다고는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전망치도 변경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하고 있는 물가 상승세를 주시를 했는데요. 네. 지난달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라는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달에 완만한 이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으로, 그러니까 완만한 단어가 이게 추가가 된 것이죠. 네. 정부는 물가 둔화 기조는 지속될 것 같지만 속도 자체는 몇 달 전에 봤던 것보다 조금 더 완만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물가에 대한 이 경계감을 여전히 늦출 수가 없다는 건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 가격은 그대로 네. 두고 양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가게도 힘들지만 뭐 기업들도 뭐 원가가 올라서 운영을 하기 힘들잖아요. 이 때문에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이 물가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일종의 가격 꼼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물건 양을 줄여버리면 실질적으로 가격 단가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가 이 슈링크플레이션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병완 기재부 1차관은 정부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격 편법 인상으로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이제 한국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 은행 횡재세 논의 본격화. 이 올해 고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도 이런 은행들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네. 야당 대표까지 오늘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달 초 은행들이 독과점과 갑질을 일삼고 있다. 뭐 이렇게 직접을 했죠. 서민들이 은행 종노릇을 하고 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고금리 기조를 틈탄 은행들의 이자 초과 이익에 대한 문제 의식도 더욱 커지고 있었고요. 네. 시중 5대 은행들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액은 지난해보다 이제 7.4% 증가한 30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정치권에서도 은행들이 어떻게든 이익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인식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숫자로도 확인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더 나아가서 아예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벌이고 있어요. 네. 이 횡재세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내에서 법인세 외에도 추가로 물리는 조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횡재세 입법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이제 부담금의 형태로 이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이 개정안은 이제 금융회사가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 수익의 이제 120%를 초과하는 이제 순이자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평균보다 좀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네. 이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또한 이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지원에 쓰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됐습니다. 지금 뭐 상생금융 기여금인데 조세라는 이름만 안 붙었지 일정 금액을 넘어선 액수는 돈을 내야 되니까 사실상 횡재세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 70% 이상이 횡재세에 찬성을 한다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에 고금리 이익을 질타를 했으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초과 이익을 얻은 데 대해서 어떤 환수를 하자는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만약 손실을 보면 보전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건 아닌 네. 것 같은데 여당에서도 은행들의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데 동조하는 분위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야당까지 이제 모두 은행의 초과이익을 나눠야 한다, 뭐 이런 뜻은 같이 했죠.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나누는 것을 이제 시스템화하는 입법을 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은 이를 법안까지 발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뭐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제 오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횡재세 법안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뭐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에 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횡재세 법안이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뭐 주주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 소송 가능성 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재 횡재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횡재세를 도입하게 되면 네. 이제 뭐 다른 기업이나 또 업계로도 확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금 횡재세 도입에 일단이 있고 나라 특유의 사정도 있다면서 이제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는 있으나 그 방법은 고민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횡재세가 도입될지 아니면 지금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금융과 같은 이익 나눔이 될지는 앞으로 이제 정부와 이제 정치권의 논의 방향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